무속인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점을 보러 어딜 정례적으로 간다든가 요즘은 많이 그런다면서요. 과거에는 사실 당연히 그 시기에는 무속에 혹은 무당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세대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전혀 둘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대단히 이념지향적이고 진지함에 대한 생각과 혹은 합리성에 대한 생각과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 혹은 합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플러스 무속신앙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봅니다. 서강대 K종교 학술확산연구소의 김동규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흥미진진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학자셨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무속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젊은 세대들이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예. 물론 문화 콘텐츠 산물에 대단히 많이 무속과 관련된 문화들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을 재활용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무속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정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거나 자기에게 정말 진지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무당을 찾거나 했던 그런 것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그냥 여자친구랑 타로점 보러 가는 타로 카페 이런 건 좀 갔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정말 자신에 대한 뭐 불안감, 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속인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점을 보러 어딜 정례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뭐 학우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런다면서요. 맞아요. 아마 그 진행자님께서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기에는 무속에 혹은 무당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로 문화 콘텐츠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고 또 SNS 때문에 무당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뭐 소소한 얘기들, 일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젊은 층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꺼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 동료 교수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세대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났다. 전혀 둘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대단히 이념지향적이고 진지함에 대한 생각과 혹은 합리성에 대한 생각과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 혹은 합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기에 이건 충분히 신뢰할 만하거나 혹은 뭐 물어볼 수 있겠다 싶으면 당연히 찾아가서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자유롭게 사고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무속인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도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범주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 전환까지 있어서 진짜 관심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무속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규정 짓고 계세요? 사실 무속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예술 영역에서 전통 문화의 하나로서 실제로 무속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게 1960, 7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한국의 전통 예술인으로서 이제 무당들이 지정이 되게 되면서 소위 한국 문화유산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지요. 근데 반대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제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무당과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속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뭐 전통 문화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지고 뭐 구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죠. 근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케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다른 어떤 기존에 받아왔던 교육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내가 굳이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경향들이 훨씬 더 쉽게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과거처럼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걸 무조건 따르겠다, 받아들인다 그런 젊은 세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특성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추종이라기보다는 호기심도 있고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사실 20대, 30대들이 옛날부터 항상 늘 그 무당을 찾아서 점을 보기는 했어요. 다만 그 내용이 무슨 뭐 가족사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거나 그게 아니라 예. 본인의 연애 문제일 예, 수도 있고 예. 뭐 진학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선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문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집단 차원에서 무속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다면 이번에는 개인 차원에서 무속에 조금 더 심취하는 개인 유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아직 그런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없는데 다만 이제 다른 연구를 통해서 그 추정해 보자면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네. 이분이 어떤 사람이 종교에 훨씬 더 쉽게 빠지는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심취한다고 하죠. 심취한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티 마인드하고 식스 소울을 구분을 해요. 예. 헬티 마인드 그러면 뭐 일종의 건강한 예. 낙관적이고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 유형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식스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구하거나 무언가 조금 뭐 연약해 보이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훨씬 더 종교적인 어떤 생활에 심취하거나 종교적인 사고에 훨씬 더 잘 접근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불안정한 영혼이요? 이게 불안정하다고 하면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예. 식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아주 낙관적이지만은 않는 거죠. 네, 네. 문제를 처리할 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한번 더 질문할 수 있는 네, 사람. 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무속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반대로 다른 유형의 사람도 무속에 접근을 하지만 이제 무속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식스홀 형태의 어떤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속을 훨씬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그 관계 기간도 길다고 하면 대단히 어떤 헬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어떤 무속의 활용 그 패턴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선비들이 네. 자기들이 어떤 덕을 더 높게 쌓았기 때문에 웬만한 신들보다 더 존재론적인 위계에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지금도 시골에 가면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잘 빠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마음이 강한 사람이나 둘 다 무속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사실은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기는 하죠. 하나씩 제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서 좋네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요 측 입장에서 무속을 수요한다라고 표현한다면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질문했다면 공급자 입장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인들 점점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속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늘 조금 불만이 저는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무속인이라고 우린 통칭하지만 그게 어느 범주까지인지 흔히 말해서 무당이라고 하는 분들만 하는 건지 흔히 또 점 보는 분들 있잖아요. 사주 역학해가지고 그렇죠. 그분도 포함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1990년대 초반에 예.
아마 어떤 신문 기자가 처음 쓴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상하게 계속 말 그대로 루핑 이펙트처럼 예. 학계에도 통용이 되고 무당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너무 애매한 게 무속이라고 하는 범주가 워낙에 넓기도 하거니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사주명리학 말씀하셨는데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속을 되게 싫어해요. 무당들을 되게 또 약간 위계적으로 좀 더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문화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문화적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과연 그분들을 그러면 또 무속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용어는 조금 문제가 되는 용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어쨌든 여쭤볼까요? 예. 점을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곳들이 뭐 무당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사주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타로도 포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주의 일을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까? 그렇죠. 1980년대 아직 뭐 공식적으로 조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한 승공경신연합회였겠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무속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가입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에 대략 80년대 조사 자료에 20만이 넘었었어요. 20만 명이나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늘고 있고 네. 또 요즘에는 과거처럼 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당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뭐 40만, 50만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정말 많습니다. 예. 한 달이 건너서 주변에 물어보면 예. 분명히 누군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전에는 집안에 누가 이제 무당이 됐다 그러면 약간 좀 숨기려는 기제도 있는데 이제는 뭐 그래 하는 분야도 분명 있으니까 그냥 공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잠정적으로 은폐된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커진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늘어난 건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도 사실 가족에게 이야기 못하고 무업을 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무당의 수 혹은 신 내리는 사람들의 수 혹은 점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고 실제로 네. 사설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업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 명리학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도 많고 거기에서 예. 어떤 서티피킷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직업으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무속의 범주인가 아닌가는 자치하고 어쨌든 네, 전복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그럼 왜 늘어날까요? 이게 돈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른 적정한 직업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내가 내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직업이다라고 사주 명리학을 보아가지고 점을 보는 것 자체 혹은 타로를 배워서 점을 보는 것 이것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 이외에 그럼 신내림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신을 받아야 신내림 뭐 내림구슬하고 이제 소위 신내린 무당이 되는 건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끊임없이 부정하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 않고 누군가가 너에게 신이 왔다 너는 무당을 해야 될 팔자인 것 같다 그러면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훨씬 더 그 진단을 네. 수용을 하는군요. 수용하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무속, 자꾸 이제 무속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요. 무속인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더 커졌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딱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공적인 세계 혹은 사적인 세계, 다양한 세계에 동시에 우리가 걸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공적이고 집단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무속과 관련되는 것들을 꺼려하고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영역이라든가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안착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착된 건 끊임없이 안착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를 드려볼게요. 해외에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는 좀 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해외도 뭐 비슷비슷한 추세입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좋습니다. 그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샤머니즘 전통 혹은 무속 전통이 아주 철저하게 단절된 경험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소위 샤머니즘의 영역에 있어서 뭐 본향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시베리아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혹은 뭐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샤먼들이 자기의 무구들을 불태워야 되고 해가지고 단절을 극심한 단절을 겪어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부활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네. 이제 그들 안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샤먼 전통은 대단히 근대화된 형태의 전통이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샤머니즘 전통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에 비해서 한국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샤머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물론 정치적인 뭐 스캔들과 관련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내림굿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와서 내림굿을 받고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가끔씩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2006년에 한국에 맨 처음에 그 독일 여성이 와서 내림굿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명이 그 이후로 또 와서 내림굿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 그 문제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샤머니즘은 아직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통들을 다 종교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설명 체계를 한국 샤머니즘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그게 설득력을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한국 고유의 문화와 관련해서 늘 샤머니즘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유 힐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특징적인 면모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우리 일반인들은 이 샤머니즘을 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점 보러 가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집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점집 형태의 무속 문화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지금의 형태에 꼴을 갖췄나요? 조선 시대나 그 전에도 점집이 있었습니까? 점집은 항상 있었죠. 뭐 저기 예를 들어서 토정, 예. 이지함 이런 예. 거 다들 잘 알잖아요. 예. 물론 뭐 토정 비결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사실은 그 뭐 민간층들이 훨씬 더 쉽게 뭐 소일거리로 그분이 민간 사람들에게 그 점을 봐주고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와 같은 점 문화는 뭐 아주 고래로부터 오래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요. 지금 형태의 그럼 한국 무속과 관련돼서 뭐 굿을 하거나 신이 들어오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 보통 한국 샤머니즘이 책이 틀이 잡혔다라고 보는 건 대략 고려 시기 중후반 정도로 봐요. 그래서 네. 12세기 뭐 정도 네. 그때로 봅니다. 이렇게 점집의 형태로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게 우리나라는 계속됐다면 해외도 뭐 타로점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화 발전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타로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진화 발전해 왔을 네. 테지만 그것이 대단히 페이거니즘, 이교로 몰리거나 해가지고 엄청난 탄압이 대상이 네. 되고 그게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전역에 걸쳐서 서구 사회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어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유지되어 왔던 것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속에서 또 한 가지 외국의 뭐 타로나 점성술 이런 것과 달리 참 특이한 게 신의 간택을 받았다라는 우린 그런 개념이 있는데 외국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예. 1930년대인가 그 북태평양 지역 어떤 대탐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시에 시베리아 지역, 몽골, 뭐 중앙아시아 지역들을 포함해 가지고 북미 지역
뭐 대부분의 어떤 샤만 전통들을 연구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디슨맨 주술사 주구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한 이제 샤머니즘 전통으로 이제 불리워지게 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 초월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 소위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혈연적으로 세습이 되거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뭐 신과 관련돼서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되게 뉴욕 타임즈 뭐 저널리스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북미 지역의 샤머니즘은 되게 민주적인 샤머니즘이고 누구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 시베리아 지역 샤머니즘은 뭐 귀족 샤머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신내림을 받는다라는 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 또 다른 형태의 자아와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누구에게 확인을 받거나 뭐 이런 겁니까?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겠죠. 대부분 이제 신병을 앓는다고 그러죠. 신병을 앓는데 그 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 없이 아픈 거죠. 그리고 병원을 가는데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고. 물론 더 이제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 병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병명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약을 먹어도 잘 듣지를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제 그게 육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면 정신적으로는 계속 꿈을 꾸면서 이상한 존재들을 만나거나 혹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뭐가 보이거나. 근데 이제 귀신도 보이고 신도 보인다고 그래요. 귀신과 신은 또 다른 건가 보죠? 그렇죠. 이제 그건 이따가 또 뭐 여쭤보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자 그런 것처럼 환시, 환청.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표현을 환시, 환청이라고 그러면 없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샤먼 전통에서는 그게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왔던 무당의 신병 그리고 결국 신을 모시게 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그 강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전형적인 패턴이 일어나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에서는 그게 없어도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니까 대신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점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 그대로 치료사로서 점쟁이로서 혹은 뭐 예언가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다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죠. 교수님은 연구 차원에서 수많은 무속인들, 뭐 무당 분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보고 또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신병이 이제 걸렸는데 그걸 수용 안 하면 그럼 뭐 진짜 개인의 삶이 굉장히 크게 뭐 안 좋아지나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신병을 앓았는데 그냥 내가 신내림을 받으면 그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극적으로 바로 이제 그때부터 완치되듯이 나거나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증상들이 점점 더 완화가 되어 가는 경우들은 많이 봐요. 그러면은 뭐 신병처럼 앓다가 그럼 모두가 다 당연히 그러면 다 무당이 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뭐 다른 종교로 가서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신병이다라고 진단이 됐을 때 모두가 다 무당이 된다. 또 그렇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죽어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무속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뭔가를 물어보러 가면 뭐 당연히 그분들 시간을 쓰니까 복채를 드리긴 하는데 이 복채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주세요. 맞아요. 그 복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통 내에서도 사람의 복을 산다 그래요. 운도 사고 복도 산다라고 그러지 그걸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속의 세계관은 이게 그냥 아낌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되게 호혜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도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신이 뭐 그게 복이건 은총이건 은혜건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 역시도 내가 가서 그 내 점괘가 잘 나올 수 있게 드리는 일종의 정성인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뭐 정성 그러면 마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호혜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무속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예를 들어서 복채 형태로 관계를 이제 호혜적으로 설정을 하면 그 무언가 보이는 그분들이 어떻게 나의 미래라든가 나의 문제점을 간파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어떤 지향점을 설정해 준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분들은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하는 문화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 그 만신들, 무당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만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훨씬 더 그 높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만신분들을 만나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보면 지금의 상황도 보이고 그 보인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도 비슷하게 느낀대요. 마음이 무겁다거나 혹은 그리고 또 어떤 파노라마 필름처럼 지나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일도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점괘가 훨씬 더 뭐 잘 맞았느니 잘 맞지 않았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점을 보는 사람 그리고 점을 보러 온 그 고객이 서로 같이 소통이 돼야 훨씬 더 잘 맞을 확률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점 보러 갔을 때 맞춰봐라 하면서 숨기는 것보단 정보를 줄 건 주고 그다음에 좀 들을 걸 듣는 그게 그래도 돈 낸 다음에는 서비스를 더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새로 신내렸다라고 이제 자기 마을에 무당이 오게 되면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무당들이 자기가 무당 혹은 만신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그 테스트를 하는구나. 테스트도 하고 기를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신내림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 신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좀 기능이 다르다고 해요. 제가 잘 몰라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다른 그 어떻게 다른가요? 뭐 아기 신이 오면 왜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무슨 신이 내리면 또 다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사실 신의 뭐 대한민국의 한 1980년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김태곤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273종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리고 종류별로도 어떤 유형의 신들이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있고요. 근데 다들 어떤 기능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뭐 우리가 장군신이다, 신장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저기 해로운 기운들을 몰아내고 이러한 뭐 기능을 하고 있다면 뭐 칠성신이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의 수명 장수 혹은 뭐 결혼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처럼 전부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마찬가지 어떤 무속 전통 안에도 아주 높은 신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인간들의 세세한 문제까지 다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꼭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 영적인 그런 거를 하면 그 신내림을 받고 저도 신내림을 받은 만신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제가 이제 만나본 만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신기가 되게 센 사람이 많대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우리 보면 예술가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당의 팔자는 아니라는 거죠. 무당의 기운하고 그 어떤 신기를 좀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림굿을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쪽에 완벽하게 자기를 헌신해서 이제 신의 길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구슬할 때 반드시 신이 실리지 않아도 되는 굿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신 내림굿하고 무당으로서 그런 굿거리들을 맡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실리지 않아도 무업을 하고 있는 저쪽 그 한강을 기준으로서 남쪽 지역에 네. 우리가 흔히 단골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습무라고 하는 분들은 신이 자기 몸에 실리지 않아도 무업을 하시지요. 예. 이제 그러한 전통에서 보면 신하고 상관없이도 무당이 될 수는 있지요.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 어떤 샤머니즘의 전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강신무 형태의 무당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전통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신내림은 되게 중요한 어떤 무당의 어떤 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어떤 독립되고 성숙한 무당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다. 만신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만신들은 그 신기를 기반으로 해서 신과 자신의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든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만신을 하셔도 되겠네요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습무 전통을 일단 예. 배제하고 네. 강신무 전통에서 보면 신과의 전통은 대단히 중요한데 모셔야 할 신 그리고 내보내야 할 신 그리고 잠깐만 대접하고 또 가야 할 신 이 되게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만신이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신을 자기 몸에 직접 실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공간 안에서 네. 기도를 할 때, 의례를 할 때, 이럴 때 그리고 그 과정을 점점 해가면서 신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예. 사실은 그 소위 이제 점점 더 큰 만신이 되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능이 뛰어나고 예. 기회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큰 만신이 아니라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딱 경제학과에 적합한 친구인지 경영학과에 적합한 친구인지 좀 1학년, 2학년 때 보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류학자로서 많은 무속인들 만신이 될 수 있는 분 또는 만신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보셨으니까 딱 보면 이분은 그 길로 가겠네 안 가겠네 느낌이 좀 오세요? 뭐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항상 맞는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않겠지만, 예, 근데 예.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지하철 타고 가면 저는 이제 아까 뭐 종교학과 인류학을 두 개를 했지만 예. 지하철 타고 앉아서 가면 예. 저분은 개신교 신자 같다. 저분은 가톨릭 신자 같네. 저분은 무당이시다. 뭐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렇군요.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 업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쪽 분야를 연구자로서 공부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랑 보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무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어쩌다 점집 가는 게 그다음 일일 거고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게 호기심의 대상 이런 정도로 해서 누가 용한지 테스트해본다.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은 또 어쩌다가 그 길로 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 비하인드 스토리들 많이 조망했는데 실제 미디어에 비친 무속신앙 이게 실제 현장에서 연구자로서 연구한 것과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실제 뭐 비슷비슷합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나와 또 나 혼자 있을 때의 나가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이 만신분들도 자기네들 이너서클 그룹 안에 있을 때 행동 양식하고 외부자와 있을 때 행동 양식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결국은 외부자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 그 미디어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아마 그런 점들이 근데 그런 점들이 뭐 무의미하다거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은 다시 또 그런 이미지들이 무속을 또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한국의 무속 문화를 이루는 또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것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 한 면이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무속 문화는
어떤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됐으면 우리나라에 더 순기능이 될 것 같다라고 뭐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그 뭐 저기 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속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공동체 문화가 조금 더 활발했을 때는 공동체들이 그 무당의 자질을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 더 이상 찾지를 않으면 당연히 이제 사장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별로 없죠. 네. 이제 그 점이 좀 위험스럽기도 한 측면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 많은 만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고 무당도 똑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네. 점을 보아서 점괘를 낼 때도 상식적인 선에서 점괘를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외부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무당을 접근하는 게 좋고요. 또 그래서 너무 일반 상식과 멀어지는 얘기를 하는 그 이상한 만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면 좀 거리를 둘 필요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무당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선별해야 돼. 잘 선별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굳이 애써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개인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파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무당이나 그와 유사한 점을 봐주는 분들에게 뭘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내용,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너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점술 서비스를 활용을 해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무당만 찾질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당 찾고 이상하면 다른 무당 찾고 최소한 3번. 그리고 그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예. 사실 고객들이 예. 어떤 무속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했던 거죠. 네. 괜히 우리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에게 속는다. 이건 그 무당을 찾는 고객들을 제대로 안 보고 괜히 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를 누군가 또 분석해주고 그거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도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강대 K종교 학술 확산연구소의 김동규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